저는 스윙 투자와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관점까지 모두 활용하는 전업 투자자로서 매매의 기본은 결국 사고 파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존버를 하지 않는데요. 존버는 투자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비합리적 버티기이며, 존버를 하는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와도 매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특히 존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시장 상황을 비트코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라고 보기 어렵죠. 손실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미래 흐름이 없다고 판단하면 고민 없이 매도한다죠. 그렇게 저는 3에서 5% 수준의 손실은 충분히 복구 가능하다고 보고, 반면 손실이 10% 수준으로 확대되면 심각한 단계로 판단합니다. 존버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존버 전략을 배제한다는 거죠. 또 슈퍼 개미들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올인 금지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며,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둡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 TSMC, 애플을 함께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서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결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란 리스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전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말하지만,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뛰어난 투자자만 체득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 단타를 하고 싶은데 시드도 부족하고 매수매도 타점을 잘 모르겠어서 수익이 나도 익절을 못하고 손절 구간까지 내려오면 급하게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몇 가지 기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일 시가, 거래량, 거래대금, 돌파 매매, 눌림목 이 5가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타를 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은 손절 타임을 절대로 마이너스 3%를 넘기지 않는 것, 익절 타임은 플러스 2% 이상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전 매수 타점에서 보면 당일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다음 캔들이 우상향 양봉이면 매수하고, 지지선을 유지하는 동안은 보유하다가 지지선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합니다. 이후 다음 캔들이 음봉으로 내려가면 비율과 상관없이 바로 손절하는 방식입니다. 또 전환선이 당일 시초가 밑에 있다가 시초가를 돌파하고 다음 캔들이 우상향 양봉일 때 매수하고, 시초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유하고요. 시초가 이하로 내려가면 역시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매수 타점은 오전에 급등했던 종목 중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최고 거래량의 3분의 1 미만에서 횡보하고, 이후 거래량과 대금이 늘어나는 양봉이 나오면서 당일 시가를 돌파하고 다음 캔들이 우상향 양봉일 때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당일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지지하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고, 지지받지 못하면 즉시 손절을 해야 하는 거죠. 오후장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마이너스 10%까지 빠르게 찍힐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오전 3종목, 오후 2종목 정도는 충분히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전장은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가 주요 시간이고, 이 시간 안에 3종목 정도는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후장은 1시 30분부터 2시까지가 피크 타임이며, 이때 종목을 빠르게 선정해 미리 매수하면 상한가도 종종 나올 것입니다. 투자 방식은 본인의 선택이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필요한 공부는 가치나 재무 비중이 아니라 재료의 크기와 테마의 순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료의 크기라는 것은 그 재료가 얼마나 갈 재료인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재료인지, 일정이 있는 재료인지, 혹은 반복되어 식상해진 재료인지 판단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대장이 누구인지, 대장을 넘겨주는 패턴이 나오는지, 그리고 같은 테마 내에서 세분화되는지와 다른 테마와 시소게임처럼 움직이는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익히는 것이 진짜 주식 공부가 되겠습니다. 또 차트와 호가창에서 세력들이 지켜야 하는 자리, 지키려고 하는 자리를 이해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으며, 종목별 특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은 돌파 매매를 죽이는 유형인지, 어떤 종목은 급등 후 반등 없이 바로 떨어지는 유형인지, 이런 패턴을 기억하란 거죠. 따라서 세력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입니다. 한국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수급이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치주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배당,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한 미국과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재료 기반의 투기, 테마 기반의 회전,
뉴스 반응성 중심의 매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 오르기 어렵고 오히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 위험합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큰 종목, 이슈가 명확한 종목,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반등도 빠르고 매매하기 적합하고요.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의 구조에서는 거래량이 죽은 가치주보다 거래량이 강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 매매 효율이 높겠습니다. 즉, 높은 가격과 많은 거래량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낮은 가격과 부족한 거래량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슈로 인해 높은 위치에서 노는 종목은 반등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리하자면 1. 단타는 확신이 선 종목이 아니면 손절 3% 많아도 5% 이내에 반드시 끊고 되도록이면 손익분기점 오면 과감하게 던져서 손실을 최소화할 것, 아니다 싶으면 0에서 2% 내의 빠른 손절이 답이다. 2. 4% 내지로 아직 종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는 추세가 보인다 싶은 종목은 추격 매매를 하되 반드시 떨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3할에서 5할 정도만 매수한다. 나는 단타를 할 땐 30초봉으로 보고 있고 봉차트랑 거래량, 매수 매도 호가창의 물량 보고 판단한다. 3. 2에서 매수한 종목이 추가로 매수세가 강하면 계속 들고 가지만 매수세가 좀 약하다 싶으면 3%에서 반절 익절 후 판단한다. 여기서 매수세가 약하면 전액 매도 또는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홀딩한다. 4. 오전장에서는 통하지만 오후장은 통하지 않으니 되도록 오전장 9시에서 11시 반까지 위의 방법으로 수익 실현 후 관망한다. 오후장에선 급격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 보이는데 막상 보면 곧바로 상방 VI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뇌동매매로 사자마자 떨어지는 놈이 7할 이상이라 매매를 안 한다. 5. 오후장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지만 눌림목을 주는 종목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눌림목이라 생각해서 매매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1. 종목이 줄기차게 상승하다가 슬금슬금 내리는 종목 말고 오르는 듯 하다가 꺾이고 확 올리고 다시 계단처럼 꺾이다가 확 오르는 패턴 더러운 놈이 있다. 2. 여기 이래서 샀던 놈이 계단식으로 시세가 꺾일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높을 때 매도 체결 거래량의 시장가로 큰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도 매수창에 충분한 물량이 받쳐주는지 확인한다. 3. 꺾인 추세가 올라올 때 10분선이나 20분선을 타고 스무스하게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4. 쌍바닥을 찍고 반등 신호를 주려고 일정 금액 이하로는 매수 대기 잔량이 급격히 형성되며 주가 방어를 해줄 때 쌍바닥 금액의 위토가로 매수세가 형성 안 되고 밑 호가로만 매수세가 잔뜩 쌓이는 건 허매수 확률이 굉장히 높기에 관망하고 판단한다. 사실 단타냐 가치주냐 장투냐에 대한 견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겠죠. 여기까지가 단타 이야기였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 경험담이긴 하지만 정말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다수 고수들은 보통 일단 100만원 들고 아무거나 사보고 느껴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왜 시키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핵심은 100만원이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꽤 비중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자본금이 1000만원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100만원도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사보라고 할 때 잃어도 아무렇지 않은 정도의 돈이 아니라 5에서 10%만 잃어도 속이 아주 쓰리게 느껴지는 금액, 혹은 많으면 20% 정도 비중이 딱 맞다는 겁니다. 또 학식충이거나 사회초년생이면 10에서 50만원 정도가 적당하겠죠. 아무튼 그 정도 비중의 돈으로 마음 가는 걸 그냥 사보는 겁니다. 급등주를 타든 커뮤니티에서 추천한다는 걸 사든.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모든 신경이 계속 주식에 붙어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흔한 처음 주식할 때 겪는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는 출근하고도 틈틈이 주식 앱을 켭니다. 그리고 오르면 지금 팔아야 하나, 더 오르나 고민하죠. 또 떨어지면 손절해야 하나, 반등할까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할 것입니다. 그런 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종가가 올랐으면 뿌듯하고 내렸으면 속이 아주 쓰립니다. 그렇게 다음날 공구실을 기다리고 주말이면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내가 산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또는 횡보하면 그동안 별 관심 없이 보던 각종 커뮤니티에 내가 산 종목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지난 공시도 찾아보고 구글도 뒤지고 네이버 기사도 찾아보고요. 그러며 좋은 기사 하나 봤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역시 하고
내리고 있으면 곧 반등하겠지? 더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돈을 벌든 잃든 그 주식에서 나오고 나면 익절했을 때는 아, 이 돈 다시 잃을까 봐 무섭다. 이런 기분이 들면서 더 종목 선정에 신중해지고 손절했을 땐 다시 복구해야 하니까 종목 연구를 더 심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그 조마조마한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어플을 수십 번 켰다 껐다 하면서 내가 10만, 20만 원 들고 몇만 원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대체 뭐 하는 인생인가 싶은 그 느낌. 그리고 그걸 겪고 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예전과는 집중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공부부터 하면 진짜 미칠 듯이 지루합니다. 근데 먼저 체감하고 나면 공부가 아니라 내 궁금증을 해결하는 느낌. 의미 있는 내 돈으로 느끼는 투자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핫한 종목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예측도 해보는 거죠. 그게 맞으면 주식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내가 좀 되는 사람인가? 커뮤니티에 널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주식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 내 실력이 쌓이든 재능이 있었든 운빨이 좋았든 몇 종목을 연달아 맞추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 아까워 미치겠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요. 아, 내가 시드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자본 2천만 원만 있었어도 이걸로 200 벌었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금연, 금주, 군것질 줄이기, 폰게임, 현질 등 전부 줄여서 결국 증권 계좌로 넣고 이게 그냥 절약해서 넣는 돈이 아니라 피땀 흘려 아껴 모은 돈이라 더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분석도 더 하게 되고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 안전 투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겠죠. 여기서 일단 저는 처음부터 기술적 분석을 재미로라도 절대로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로라도 시작해서 단타를 치기 시작하면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라는 곳이 단기적으로는 카지노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매기는 저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거리가 믿게 바라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카지노라는 시장에서 룰렛처럼 롱과 숏을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고독하게 책만 읽는 소위 말하는 책벌레 외톨이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도박 중독 같은 데 빠지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다. 왜 저러나 생각했고 저는 절대 저런 음지 문화에 빠질 일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순간 제가 그곳에서 룰렛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절실하게 깨달았던 건 주식 공부라는 게 참 이상한 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늘 한국의 주입식 교육 속에서 살아왔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해온 모든 공부는 결국 누군가가 정립해 놓은 사실이나 개념을 제가 습득하는 방식이었죠. A라는 사실이 있으면 그 A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시험 점수가 갈리고 마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누군가가 정립해 놓은 이론이나 누군가가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그대로 습득해도 그게 좋은 투자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과학이 아니고 정답이 없는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죠. 도대체 뭘 공부해야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려는 투자자가 되려고 공부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찰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주식 공부는 1. 끊임없이 2. 유연하게 3. 근본과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 결국 교과서는 없습니다. 교과서 속 경제이론과 수많은 지식들은 세상이 변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성장해야 했으며 기업이 가치를 머금고 있다면 주가가 단기간 무너져도 결국 회복하는 것처럼 저 자신이 가치 있는 투자자로 성장하면 계좌도 언젠가는 그 가치에 걸맞은 자리로 도달해 있겠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죠. 그렇게 조금은 보이더군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따라하기 쉽고 너무 달콤한 지식일수록 사실 쓰레기라는 것을요. 그런 지식들은 화려한 말과 설명으로 포장돼 있어서 달콤하게 들릴 뿐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작 값어치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고 저걸 알아서 과연 돈이 되나 싶은 지식 속에 숨어 있었죠. 따라서 주식 공부의 본질은 누구나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그런 뜬구름 같은 사실들 속에서 결국 열매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 마치 자연의 이치가 주식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주식을 공부하는 과정이 뜬구름 같은 계잡줄 속에서 진주를 품은 템베거 기업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다 거죠.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투자 공부의 큰 틀을 정립했고, 이제 그걸 제 인생의 한 구간처럼 자연스럽게 공유해보려고 이 사연을 전달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서울대를 나왔거나 책 10권을 읽고 문제를 척척 맞히는 사람이 똑똑한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단 한 권을 읽더라도 그 한 권을 A4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저자의 방대한 설명과 서술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본질만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변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주식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강의와 정보가 흘러넘치고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나는 이 무한대의 지식을 A4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가? 그렇게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은 제 방식대로 압축해지더군요. 카테고리 1, 분석 1-1, 매크로 1-2, 기업 1-3, 기술적 분석, 차트, 심리. 이 첫 번째 단계는 분석이었습니다. 매크로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경제의 호흡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업황과 섹터가 살아날지 예측할 수 있으며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감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미국, 중국, 유럽 금리, 연준, 환율 같은 제 계좌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지식들을 돈이나 수익이라는 편견 없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 매크로 공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니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설령 기업 분석을 잘 못하더라도 차트를 못 보더라도 시장에서 실패하기가 어려워지더군요. 왜냐하면 기다릴 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제대로 모르고 차트도 약하면 그만큼 시간을 지불하면 되었고요. 여기에 두 번째, 기업 분석이 있었습니다. 바텀업 고수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죠. 시장이 박살나도 성장할 기업을 찾아내는 역량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재무제표를 봐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고 이게 정말 고수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시간으로 대신하는 편이었죠. 그렇지만 기업을 정말 깊게 이해하는 사람은 매크로나 차트를 몰라도 망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그 기업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 인사이트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차트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차트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잘못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영역만 깊게 파서 슈퍼개미가 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코인판에서도 많았죠. 그래서 이 차트 분야만 통달해도 매크로나 기업을 몰라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뛰어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1-3 차트로 시작해서 1-1 매크로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두 가지가 손에 잡히는 순간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목표는 1-2 기업이었습니다. 만약 1-1, 1-2, 1-3 세 분야 모두를 완성한다면 시간조차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원샷 원킬의 투자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마다 모든 내용이 어떤 영역인지 스스로 구분하며 A4에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 영역 중 어딘가에 큰 구멍이 있거나 그 한 영역을 원탑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깨달으십시오. 어느 하나를 원탑급으로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세 가지 중 어떤 두 가지라도 수준급으로 만들면 그 투자자는 절대로 쉽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2. 운용. 이건 정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크로, 좋은 기업, 완벽한 타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한두 번 무너지고 심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운용이었습니다. 내 계좌에 종목을 몇 개 넣어야 하는지, 한 번 종목은 플러스 10%인데 두 번은 마이너스 5%라면 익절해야 하는지, 물을 타야 하는지, 손절하고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야 하는지,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대부분은 이런 걸 대충 하더군요. 하지만 대충이라는 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운용은 수익을 지키는 영역이었고
오히려 분석보다 더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아주 일부만 투자 전략을 말하자면 다음 연도 제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부터 정하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형주, 스몰캡 비중을 객관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파동은 1에서 3%는 변동성, 10에서 30%는 실적 모멘텀, 50% 이상은 과열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죠. 그러면 저는 그걸 기준으로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손절 전략을 세웠고요. 이게 카테고리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1,000억을 주고 딱 5종목만 매매하라고 하면 대충 하겠는가?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운용이 완성된 사람은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도 100억을 운용하듯 매매합니다. 그래서 훗날 정말 100억이 되더라도 그대로 운용할 수 있고 망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카테고리 3. 휴식입니다. 여긴 너무 길어져 생략하지만 정말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합시다. 무한대의 주식 지식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A4 한 장에 담을 수 있고 어떤 정보든 반드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무한한 지식을 나만의 스타일로 포섭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 제 투자 인생의 근본을 다져왔고 지금도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